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존리 대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최성종 대표입니다. 네. 예, 오늘은 새로운 포맷인데요. 그동안은 제가 이제 주식에 대한 상식이라든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게스트를 모시는데요. 저번에도 민 박사님이시죠. 의사 선생님도 모시고 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모셨는데 오늘은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은 보통 이제 일반 사람들인데 금융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궁금하신 분들을 초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특히 이제 금융 쪽이죠. 금융 쪽에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그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포맷의 첫 번째 손님이에요. 그래서 최성정 씨고요. 군인을 하시다가 뜻한 바가 있어서 창업하다가 잘 안 된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망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좀 하고요. 다양한 그 토픽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떻게 저기 찾아오시게 됐어요? 네, 오늘 망해가지고 대표님한테 금융교육 좀 받으려고 오늘 왔습니다. 네, 저는 비행기 조종사로 한 8년 정도 그래요? 네, 비행기 네. 조종을 했고요. 네, 네. 좀 특수한 부대에 있어가지고 비행기 조종한 것을 좀 이렇게 인정받지 못해서 밖에서 이제 다시 비행기 조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교통대학교 항공운항학과 교수로 있다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제가 굉장히 큰 사랑을 받은 분이 계십니다. 제 개인적으로 크리스찬인데 그래서 그 크리스찬의 그 가치를 좀 따라 살고 싶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요. 근데 네. 크리스찬하고 돈 버는 거 무슨 상관 있어요? 아니 있더라고요. 이게 네. 돈을 좀 많이 써야 되는 이렇게 막 흘려보내고 싶은 친구들, 오케이, 선교사 오케이. 친구들이 너무 많이 있고 선교사들 도와주고 싶어서 네, 네 돈을 제가 많이 벌고 싶었다. 고3 때 교회 처음 나갔는데 친구들 5명이 결혼해서 다 풀타임 선교사로 나가 있어요. 진짜로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함께 저도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나는 좀 어떻게 보면 다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정말 많은 돈을 좀 잘 벌어서 실제 돈을 벌었어요? 벌고 싶어서 도전했죠. 도전을 했는데 실제 많이 돈을 벌지 못했고 사실은 사기도 당하고 네, 그래서 돈을 많이 잃어버리고 사실 굉장히 힘든 어떻게 보면 시간도 보내고 있었던 과정 가운데 너무 내가 돈에 대해서 몰랐구나. 네. 비즈니스를 꿈 때문에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 비즈니스라는 결국 돈인데 돈에 대해서 제가 너무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실패도 하고 너무 모르니까 사기도 당하고 제가 투자자인데도 갑이 아니라 을의 입장에서 돈을 뭐 여러 가지 이런 경험들을 겪다 보니까 되게 좀 존리 대표님 뵙고 돈에 대해서 좀 알고 싶었고 두 번째 좀 본질적으로 돈은 무엇인가 왜 그리고 그렇다면 이 본질적인 돈과 함께 내가 좀 알았다면 그렇죠. 이렇게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건데 이거를 이렇게 좀 당하면서 좀 많은 사람들은 안 당했으면 좋겠다. 네, 개인적으로 좀 그런 마음도 있고 그래서 오늘 좀 여러 가지 좀 제 삶을 좀 나누면서 좀 배우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그런데 보통 그거는 이제 금융 문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글을 모르는 것처럼 금융을 몰랐을 때는 삶 자체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돈인데 우리는 그 사회 나올 때까지 돈에 대한 얘기를 금기시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크리스찬인데 교회는 더 하잖아요. 돈에 대한 생각을 막 뒤죽박죽인 거죠.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배우는 데도 있고 돈을 또 멀리하라 그러는 데도 있고 그래서 또 돈은 또 속으로 다 좋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생활에 나왔는데도 자기가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전혀 트레이닝이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아까 사기를 당하셨다고 했는데 금융 문맹에 있는 사람이 가장 쉽게 사기를 당해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특히 전문 직종에 있는 분들이 좀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돈은 그래도 좀 버는데 이 번 돈을 좀 그런 유혹에 쉽게 이렇게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그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나는 이렇게 사기당했다 저렇게 사기당했다 했는데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 정도도 모르고 투자를 했구나. 저 정도 생각을 안 하고 투자를 했구나 그런 거죠. 희한해요 진짜.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고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금융 교육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돈을 가르쳐주고 돈을 어떻게 일시키고 투자를 하길 때는 뭘 조심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사기를 당하지 않고 이런 걸 전반적으로 굉장히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보이스피싱이라는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저렇게 당할 수가 있지? 근데 실제 당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금융 문명이기 때문에 당하는 그 부분이 많죠. 그래서 어떤 게 궁금하세요? 우선은 제가 이제 좀 비행기 조종사를 하면서 이 직업적 특성상 조종사를 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을 찾아가서 이제 강연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만나봤을 때 이 친구들 뭐가 되고 싶니라고 물어봤을 때 청년들 꿈이 없을 것 같죠. 막 그렇게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요즘 세대 꿈이 없어. 아니요, 안 그래요. 꿈이 있습니다. 네, 다 대답해요. 자기가 뭐가 되고 싶습니다. 뭐가 되고 싶습니다. 다양한 대답들이 나와요. 특이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요즘엔 근데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유튜버가 되고 싶다도 있고요. 뭐 특이하게 뭐 사서, 뭐 도서관 사서가 되고 싶다라는 친구도 있었어요. 물론 뭐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뭐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뭐 판사가 되고 싶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다 나와요. 꿈이 없다, 전 꿈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친구는 거의 없었어요. 몇 명 없어서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였어요. 그럼 그 친구들한테 너는 왜 그 꿈을, 그 직업을, 꿈을 물어봤을 때 애들이 직업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너는 왜 그 직업을 가지고 싶니?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왜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는 친구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제 교육을 받을 때 너 뭐 하고 싶냐 할 때 동사로 얘기해야 되거든요. 나는 뭐 아픈 사람 도와주고 싶어. 그러면 그 다음에 직업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의사가 될 수도 있고 간호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바이오 회사를 차릴 수도 있고 아니면 제약회사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한국은 거꾸로는 가치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한국은 그 명사로 대답을 하죠. 의사가 될래요. 맞아요. 근데 그게 왜 의사가 되고 싶어? 아니면 왜 뭐하고 되고 싶어? 그러면 잘 모르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뭐 하는지 모르면서 그거 하면 좀 멋있어 보이는 거야. 그런 것도 하나의 금융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되고 싶다는 게 월스트리트에 가서 일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제 궁금한 게 오늘 그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월스트리트 왜 월스트리트 들어가서 일하고 싶어? 그러면 내가 그 금융에 알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펀드 매니저가 되면 돈을 많이 버는 거.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에 가면 돈을 많이 번다고 그러는데 지극히 나쁜 게 아니거든요. 내가 직업을 선택할 때 돈을 많이 버는 거 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쑥스럽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돈을 밝힌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직해야 돼요. 저 직업을 택하면 돈을 많이 버는 거구나.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세금 많이 내는 직업 중에서 가장 넘버원이 그 헤지펀드 매니저예요.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왜 헤지펀드 매니저가 돈을 벌까? 그런 궁금증을 가야 되는데 한국에서 내가 한 번도 펀드 매니저가 되는 게 꿈입니다 하고 단 한 명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네. 우선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도 사실 오늘 궁금한 게 그렇죠. 군인도 애들이 하고 싶습니다라는 선호 직종 중에 하나예요. 한국에서. 제가 군인 하다 보니까 저는 진짜 조국이 저를 부르면 아직도 목숨 바쳐서 제 임무를 완수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군인으로서의 그런 가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요즘 친구들한테 군인 왜 되고 싶냐면은 정년이 보장돼서 그렇대요. 그렇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네.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자. 점점 꿈이 작아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는 너 뭐 할래? 그럼 대통령 될래? 그러죠. 근데 점점 현실적으로 금융교육을 받지 않아서 그래. 돈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시험 보는 것만 생각하니까 시험 보는 거니까 내가 시험은 나는 잘 못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꿈이 작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다양성을 공부하게 되면 나는 이걸 잘하는데 이쪽은 나가면 되겠네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은 모든 게 시험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성적이 나쁘면 나는 이제 루저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도 작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융교육이 되게 중요해요. 네, 진짜로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모든 직업도 돈과 연결되고요. 그렇죠. 그 사람들의 꿈이라고 하는 그 가치도 실현하기 위해서 돈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좀 뭐 조종사도 되게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친구들의 이유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 직업의 가치를 알고 아까 그렇죠. 가치를 먼저 물어보는 사회가 사실 첫 번째 또 하나는 이제 조종사가 되면 어떤 데일리, 그러니까 매일매일 어떤 일인 거를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그거에 꿈을 가졌다가 막상 되고 나니까 아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그럴 수도 있거든요. 제 가르친 제자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때 네. 너무 늦었기 때문에 미리 내 직업 선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다음에 그게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고 그렇죠. 결정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그것도 결국은 부분들은 금융교육이에요. 객관적으로 교육을 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게 그럼 내 꿈이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가야 되는데 그렇죠. 조종사 사실 뭐 때문에 안정적이고 돈을 벌 수 있지만 많이 버는 직업은 또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그 나는 비행기 타는 게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러면 저 안 무섭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아 제가 그러니까, 비행기 제 교관입니다. 제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근데 나는 이제 그 조종사라고 하면 나도 위험하지만 우리 승객들도 위험할 거거든. 그분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게 그러니까요. 조종사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어떻게 보면 자부심 그러니까 그리고 나는 책임감. 그러니까 나는 그 직업에 안 맞는 네, 거거든. 그런 프라이드가 있고 가치가 있는데 그렇지. 돈을 많이 번다, 안정적이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오면 똑같이 조종사가 돼도요 그렇지. 행복하지가 않아요. 행복하지 않지. 네. 어떤 친구는 진짜 자기가 꿈이어가지고 이런 가치를 가지고 그렇죠. 도전한 친구는 매일매일 그 항공기 걸어가는 그 길이 설레대. 똑같이 이제 입사했어요 대형항공사에 제 가르친 제자 중에. 근데 한 명은 기계가 되는 것 같대. 그냥 자기가 이 버튼만 누르는 기계가 된 것 같아. 똑같이 조종사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한 명은 매일매일 행복하고 그러니까 한 명은 매일매일 만족도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한 그렇지. 사람은 그 같은 직업을 가지고 만족을 하는 거고 다른 한 사람은 만족을 못 하는 거고. 차이가 이제 그죠. 내가 정말 이 조종사 그 직업을 가치를 알고 내가 이 가치를 위해서 했느냐 안 했느냐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저는 궁금한 게 금융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진짜 우선 돈의 속성과 돈에 대해서 금융 교육이 궁금해요. 제일 궁금한 게 펀드 매니저라는 아까 말씀하신 펀드 매니저 대로 되고 싶어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네 그 돈을 펀드 많이 매니저가 펀드 매니저가 버는 게 아닌데. 근데 아까 제일 많이 낸 게 헤지 펀드 매니저라고요. 헤지 펀드 매니저 궁금한 거예요. 사실이죠. 예, 그게 뭐 하는 직업인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진짜 얼마나 버는지 그러면 그거에 대한 가치는 뭔지. 네, 왜냐면 궁금할 겁니다. 여기 사실은 좀 저도 궁금해서 왔지만 왜 꿈을 못 꾸는 줄 아세요? 펀드 매니저가 뭔지 몰라요. 그렇죠. 네. 왜냐면 그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들어본 적이 수익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근데 제일 많이 번대 미국에서는. 궁금하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내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이유는 확장성이라는 거 있어요. 확장성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의사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하루에 내가 환자를 볼 수 있는 숫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많이 보고 싶어도 몇 명 이상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계가 있겠지만은 네. 펀드 매니저는 고객의 돈을 불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 고객의 돈을 불려줬을 경우에 고객들이 나를 신뢰할 때 내가 1조를 운영하다가 내가 실력을 인정받으면 1조가 10조가 되잖아요. 근데 너무 단위가 커서. 그러면 1,000억이라고 하죠. 1,000억을 하다가 네네. 5,000억을 하면은 내 수입이 5배가 늘어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하나 더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막 환자를 10명 보다가 20명 보면 어때요? 의사가 하나 더 필요하죠. 네. 근데 이 직업은 내 수익이 늘어나는 만큼 같은 인력이 늘어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확장성이 있는 직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고객 돈을 많이 벌어줬을 경우에 그 돈을 많이 버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1년에 뭐 100억을 벌기도 하고 1,000억을 벌기도 하고 성공하는 펀드 매니저인 경우에 그 상한선이 굉장히 높죠. 없어요. 얼마까지 뭐 그런 건 없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그 유명한 펀드 매니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훨씬 더 그 단위가 다르죠. 월가에서 펀드 매니저를 하시는 거잖아요. 나는 이제 코리아 펀드 매니저를 했고요. 월가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좀 밝히긴 그렇지만은 일반 월급쟁이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었죠. 왜냐하면 제가 운영하던 그 펀드의 규모가 한 2조였으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 지금은 좀 많이 내려가지만 그동안은 그때는 한 1년에 한 1%가 수익이거든요. 그러면 1년에 한 200억, 250억이 그 수입이니까 근데 그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작은 숫자니까. 시스템만 운영하면 되는 숫자만 그렇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이 늘어났을 때 사람이 더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게 이제 확장성이 있는 직업이라 이거죠. 우리가 그렇죠. 주식을 사더라도 이 기업이 매출은 막 늘어나는데
거기에 따르는 인프라죠. 그 같이 비례해서 안 올라가는 비즈니스가 제일 좋은 비즈니스죠. 그러네요. 이게 시스템이 딱 갖춰져 있으면 그렇죠. 이게 돈이 들어오기만 하면은 그거는 거기다 투자하면 되니까 사람이 안 늘어나도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직업도 이제 그런 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런 직업이 왜 이렇게 확장성이 있는지, 우리가 이제 주식에 투자할 때도 이 기업은 얼마큼 확장성이 있는지, 그 매출이 늘어나는데 그 리소스가 같이 늘어나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그게 굉장히 큰 직업 선택도 마찬가지죠. 내가 조종사를 선택할 때는 그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정해진 시간밖에 없잖아요. 비행할 수 있는 시간이,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입이 거기에 한계가 있죠. 네. 근데 그게 나쁜 직업이라 좋은 직업이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요. 그게 만족하면은 그 직업은 좋은 네, 거지만, 그럼요. 만약에 내가 돈을 생각한다 그러면 또 다른 옵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 펀드 매니저가 되고 싶다. 또 뭘 알고 싶어요? 네, 궁금한 거는 그럼 지금 좀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가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굉장히 되고 싶은 직종 중에 하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은 몰라요. 우선 첫 번째. 모르죠. 네. 네. 왜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내가 지금 금융기업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그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 금융업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특히 이 자산운용.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은 뭐 의사 아니면 변호사 아니면 옛날 확장성이 별로 없는 직업에 다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말해주고 싶은 게 이 금융업에도 관심을 가져라. 그런 의미에서 내가 금융교육을 하고 있죠. 그리고 펀드 매니저 그걸 어렸을 때부터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이 나와야 되고, 또 펀드 매니저뿐만 아니라 애널리스트도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펀드 자산운용사를 또 설립하고 싶은 사람이 많이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돈에 대한 뭐 분석가, 뭐 그렇죠. 운영가, 펀드 매니저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그렇죠. 돈에 대해서 너무 얘기를 안 하니까. 그렇죠.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이 가장 부가치가 높은 사람이거든. 결국 돈을 벌고 싶어 하는데 사람들은 그렇죠. 돈에 대한 얘기를 안 했기 맞아요. 때문에. 그러니까 돈에 연결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금융업이 발달한 나라들은 경제 위기를 훨씬 더 쉽게 극복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든가 또 영국이라든가 싱가포르라든가 홍콩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제 금융 강국이거든. 그러니까 공장을 짓는 것만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투자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투자를 통해서 얻는 수익이 훨씬 더 높을 수가 있어요. 궁금한 게 미국에서는 펀드 매니저를 하면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한국도 그럼 펀드 매니저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상대적으로 다른 직업에 비해서 훨씬 많이 벌걸요? 한국도? 금융업에, 예, 그렇죠. 금융업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훌륭한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는 1년에 뭐 10억도 벌고 20억도 벌죠. 한국에서?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처럼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죠. 규모가 크니까. 근데 이제 한국도 이제 자산운용업, 특히 이제 그 투자업이 발달하게 되면 이제 다양한 사람의 이제 펀드 매니저가 나오게 되고, 그 사람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또 젊은 사람들이 또 그거를 하고 싶어하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펀드 매니저가 진짜 그럼 돈을 많이 버는 직업 중에 하나랍니다, 여러분. 네, 돼야 됩니다. 그런데 되려면 미국에서는 이제 뭐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한국이니까 한국에서 펀드 매니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그러니까 그 이제 편견에서 벗어나야 돼요. 펀드 매니저가 되려면 무조건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생각. 돈을 많이 벌고 근데 숫자에 약한데 그러니까 괜찮아요? 이제 숫자에 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편견이에요. 아, 다행이다.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산수만 하면 돼요. 그렇지, 산수. 그게 숫자가. 편견이에요. 엄청난 수학적으로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얘기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전공을 꼭 수학, 경제학과, 경영학과를 나와야 펀드 매니저 된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아, 그래요? 그렇죠. 이제 투자라는 거는 커먼 센스거든요. 상식적인 거거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유리할까요? 펀드 매니저 되는 건? 상식. 아니죠. 스님 누가 더 일찍, 누가 더 경험을 많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경험.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경험하고, 나는 투자를 예를 들어서 뭐 진짜 경험이 중요하더라고요. 티네이저부터 투자해 봤습니다. 그래서 주식에 투자해 보니까 역시 이런 게 하는 게 좋습니다. 고객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근데 고객이 왔는데 고객한테 설명할 때 펀드 매니저가 나는 서울대에 나왔어요. 이렇다고 그 사람이 돈을 벌어줄 거라고 생각하면 그 오산이죠. 그거는 전혀 투자라는 거를 모르는 결과로 말할 수 있는 데가 좀 어떻게 보면 펀드 매니저로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찍 간판이 시작하고.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라는 거는 막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라는 거를 철학적으로 갖고 있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투자를 했거나 어렸을 때부터 이 돈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든가 그래서 실제로 뭐 대학교 다닐 때 어떤 투자 동아리에 있었다든가 해봤다던가 그렇죠. 그런 게 트레이닝도 가장 좋은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런 편견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이 펀드 매니저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일하던 회사의 옆에 그 펀드 매니저인 경우는 축구 선수였어요. 또 학교 선생 있었고 네, 조종사도 이제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요. 아니 조종사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많이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 비행사 항공사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럼 여기에 가서 괜찮은 회사가 될지 안 될지를 볼 수 있는 해안이 있는 그럼요. 거죠. 반드시 이제 그 경험상 경험을 통해서 반드시 그 항공사만 아는 건 아니고 대상 비즈니스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그런 것도 알게 되죠. 아니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예를 교육인 것 같아요. 들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미국에 그 80년대에 피플 익스프레스라는 항공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항공사에 투자 잘 안 하는 이유가 진입장벽이 너무 낮거든요. 진입장벽이라는 거는 새로운 기업이 계속 나올 수가 있거든요. 경쟁자가 나오기 쉬운 비즈니스거든요. 돈이 많이 드는데 초기 차번 투자가 아니죠. 피플 익스프레스라는 데가 미국의 최초의 그 일반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고 하는 그 지평선을 연 게 페남이라는 페남 네 회사예요. 그죠? 네. 페남 유명하잖아요. 네.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네. 그 회사가 망했거든. 페남이 뱅크럽시 했어요. 왜 망했을까? 진입장벽이 낮은 거예요. 항공사는. 다른 항공사가 또 생긴 거예요. 경쟁 항공사. 그렇죠. 그래서 내가 미국에 있을 때 피플 익스프레스라는 회사가 생겼어요. 그 회사는 뉴욕하고 보스턴, 뉴욕하고 워싱턴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때 기차가 내가 기억하기로는 한 50불 되거든요. 워싱턴까지 가는데. 근데 이 비행기가 29불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되느냐? 예약을 안 받아요. 그냥 버스처럼 타요. 그리고 스튜어디스가 비행기 안에 돈을 받아요. 현금으로. 특이하네요. 네, 그리고 근데 왜 그러냐? 그 회사는 조종사하고 스튜어디스하고 정비사하고 몇 명이서 나와서 차린 회사예요. 그래서 굉장히 성공했어요. 짐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 코스트가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페남이 결국은 그걸 견디지 못한 거죠. 경쟁사들이 계속 싸게 나오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일걸요? 저가 항공사가 너무 많이 나오죠. 그리고 항공사를 하나 차리는데 아무튼 많은 비용이 들어서 아시아나 어떻게 됐어요? 결국 망했잖아요. 아시아나 네 그렇잖아요. 비행사라는 그 비즈니스가 좋은 비즈니스가 아닌 거죠. 그 항공사 회사의 업이라는 게 그렇죠. 투자해서 그쪽으로 그렇죠. 투자를 근데 하시나 아까 얘기한 거 말씀이시죠. 뭐예요? 확장성이 없죠. 왜냐하면 비즈니스의 확장성이 그러니까 내가 그러네요. 손님이 100명에 있다가 1000명이 되면 어떻게 비행기가 10개가 더 필요하지. 좋은 비즈니스가 아니지. 그런 툴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많은 게 어플라이가 돼요. 개인적인 직업 선택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투자할 때도 그렇고 이제 그런 게 이제 금융 공부예요. 조금 더 구체하고 싶은데 한국에서 그러면은 펀드 매니저가 되려면 뭐 시험만 합격하면 되는 건가요? 이제 회사를 회사예요? 뽑아줘야지. 무슨 회사예요? 무슨 시험이에요? 자산관리 시험? 그 저기 펀드 매니저 되는 이제 시험이 있어요. 이게 공인된 시험이에요? 그럼요. 근데 미국은 없어요. 미국은 펀드 매니저 되는 시험이 없는데 한국은 있어요. 자산관리사라는 자격증이라는 게 자격증이요. 네, 그게 있어요? 예, 그게 없으면 펀드 매니저 못해요. 자격증. 네, 근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근데 조금만 공부하면 되는 거고 시험 그래요? 자체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 시험을 붙어야 그 업에 이제 종사할 수가 있고. 보험회사 안에 자산관리사가 있는 건 뭐예요? 그것도 다른 건가요? 어떤 거요? 보험회사 안에 자산관리 좀 달라요. 다른 거죠? 금융은 시험이 여러 가지예요. 보험에서도 시험이 있고 또 그 레벨이 다 틀려요. 주식 투자하기 위한 그 펀드 매니저가 되려면 다른 시험. 시험. 예. 그거에 대한 시험- 자격을 갖추고 회사에 입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사운용사에 입사를 해야죠. 왜 개인이 원래 자격증 갖추면 개인이 하면 안 돼요? 자기 회사를 차릴 수가 있는데 그건 이제 자본금도 필요하고 쉽지가 않죠. 처음에는 이제 그 자사운용사에 취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증권회사에 가든지. 경험도 쌓고 경력도 그렇죠. 쌓고. 그래야 이제 고객 어느 정도 경험이 쌓여야 이제 고객의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죠. 근데 나는 그것도 있지만은 다양한 그 회사들이 자사운용사를 설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럼 그건 또 만드는 건 또 어려운 건가요? 한국에서?
해외는 어때요? 자산운용사를 설립하는 해외가 훨씬 더 기준, 쉬운데요. 기준이 네, 훨씬 쉽죠. 근데 그 한국도 이제 자산 운영에 관심을 가진 젊은이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은 다양한 그 주주들이 있어요. 자산 운용업에 어떤 경우는 병원이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또 나는 한국에서 종교재단 같은 데서 기독교 재단 같은 데서 기관에서 자산 운용 같은 거에 관심을 가지고 또 젊은 청소년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 펀드 매니저가 되고 싶어 하면은 키워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방자치단체도 자산운용업을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은행이나 이런 거는 설립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고 힘든데 이런 자산운용업은 굉장히 적은 인원으로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젊은 사람들한테 계속 자산운용업에 관심을 가져라 하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10년, 20년 후는 결국은 자산운용업이 그 금융을 이끌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질문이라 펀드 매니저가 돈을 많이 벌어요. 증명이 됐어. 세금으로.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되면 그래도 우리 일반적으로 직장생활 하는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이제 돈을 버는 사람으로 될 수 있는 거죠. 누구나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다면 이 펀드 매니저가 단순히 돈만 많이 버는 게 아니라 그럼 펀드 매니저가 가진 이 직업적 가치는 뭐예요? 가치는 이제 어떻게 많은 생각하세요? 사람들을 경험한 사람만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부자로 만들어주는 거죠. 아, 그리고 단순히 돈만 많을 뿐 나만 부자 되는 게 아니라 왜냐면 그 미국의 자산운용 회사들은 끊임없이 교육을 해요. 고객들한테 부자가 되는 방법을 계속 교육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 부자가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많은 상품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그 미국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산운용사라는 회사 이름이 이제 블랙락이라든가 블랙스톤이라든가 예, 들어봤어요. 블랙락 엄청난 큰 자산운용사잖아요. 그 회사 하나가 운영하는 게 1경이 넘어요. 그래요. 그렇죠. 그게 이제 앞으로 금융의 대세가 될 거예요. 자산운용업이. 은행보다 훨씬 더 커졌죠.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자산운용업이라는 거를 아직은 제대로 그 활용을 안 되고 있고 대부분 이제 은행의 그냥 자그마한 자회사, 보험회사 자그마한 자회사로 인식이 되는데 이게 사실은 거꾸로 돼야 돼요. 자산운용업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그래서 그렇게 되게 하려면 나는 이제 우리 교회도 이 돈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되고 신도들한테 그 다음에 신도들을 부자로 만들어줘야 되고 특히 내가 한국에서 너무 놀란 거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다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너무 안 돼 있죠. 근데 그거를 근데 또 너무 희한한 거 그걸 하면 좀 약간의 그 좋지 않은 시선들이 있어요. 거룩하지 않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예를 들어 미국에 같은 경우에는 너무 속상하죠. 미국에 예를 들어서 내 큰 고객 중에 한 분은 캐톨릭 교회였어요. 그래서 수녀님들이 와서 1년에 한 번씩 그 투자한 거를 보고를 받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신부님의 노후를 위해서 수녀님들이 그 투자하는 거를 다 하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로 해야 돼요. 교회도 그런 교회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 목사님들 노후가 됐는지 고국으로 들어왔을 때 정말 노후 준비가 됐는지 전혀 안 돼 있잖아요. 있을 것도 없어요. 제가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겁니다, 진짜. 개인적으로만 하면 안 되고 시스템이 돼야 되고 금융 교육을 해야 돼요. 진짜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펀드 매니저가 나와야 되고 교회의 그 헌금을 가지고 돈을 불리고 자산운용사도 차리고 하는 그런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제 제안하는 거는 전국에 있는 수련관이라든가 할 때 금융교육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으로부터 자유로운지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거든. 내가 목사님인데 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선교를 잘 못하죠. 걱정되잖아요. 내 미래가 걱정이 없어야 되잖아요. 목사님보다는 개인적으로 많은 이제 그런 성도들, 저 같은 성도들은 돈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하니까 마음은 정말 내가 수요일도 하고 싶고 철야도 하고 싶고 뭔가 이렇게 헌신도 더 하고 싶은데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이 문제. 그러니까요. 돈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맞아요. 이 시간을 더 이제 쓰지 못하는 그런 핑계 내기 그러니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네, 진짜 그래요. 악순환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돈에 저도 이제 좀 이제 실패를 통해서 배운 거지만 돈에서 자유하지 못하면 결국 돈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노예가 되죠.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죠.
그럼 돈이 없는데 돈에서 자유롭다? 나 혼자 할 땐 괜찮아요, 여러분. 전 진짜 그랬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청년회 때는 돈이 없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완전히 헌신하고, 제 개인적으로 크리스찬입니다. 네, 헌신하고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것들을 경험해서 진짜 사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결혼하고 자녀가 생기고 가정을 부양해야 되고 하는 책임감이 생기니까 이게 나 혼자 자유한 게 안 되더라고요. 정말 내가 이 돈에 대해서 진짜 잘 알아서 돈을 잘 운영해서 정말 우리 가족들이 자유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지고 나서 그거 안에 더욱더 진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이제 생기면서, 그렇다면 진짜 돈을 알아야 된다. 알아야죠. 네. 그리고 중요하고 우리 한국의 미래는 금융에 달려 있어요. 금융 문맹에 걸리게 되면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돈에 대해서 교육을 안 받으면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돼 있어. 아까 말씀하신 그 사기를 당하거나 그 대가를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요. 돈에 대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자살률 세계에서 1등이죠. 그것도 대가를 치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교회도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노후 준비 안 되고 그것도 대가를 치른 거예요. 돈에 대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이제 교회, 기독교에서 고민하고 뭐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고 없어요. 다음 세대들이 점점 없어져요. 그렇죠. 그럼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이 진짜 다시 한번 오게끔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엄청 하는데, 사실 다음 세대들이 엄청 고민하는 게 저 또한 마찬가지고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솔직해야 되겠죠. 돈을 좋아하는 거를 인정해야 되겠죠. 좋아해야 됩니다. 좋아야죠. 그 돈을 좋아하는데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되고 섬기면 안 돼요. 돈을 이용해야 되겠죠. 돈을 일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돈을 일시키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돈을 일시킨다는 걸 안 배운 거예요. 돈을 멀리하라고 배운 거예요. 이제 한국 문화와 이제 서양 문화의 차이인데, 우리는 화장실을 갈 때 화장실을 어떻게 넣죠? 대부분 저 멀리 나가야죠, 마당에. 네, 맞아요. 그럼 안 보는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 돈이랑 똑같아요. 화장실이 멀리 있는 것처럼 돈을 멀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는 거예요. 근데 필요하잖아요. 화장실 안 갈 수 없죠. 네. 매일매일 똑같아요. 근데 서양 문화는 어떻게 돼요? 가장 더럽고, 그러니까 어떻게 제일 가깝게 놓잖아요. 집에 응접실에 화장실 놓잖아요. 네, 다 있죠. 그러니까 깨끗하죠. 대신에 이해를 하고 있죠. 그게 차이예요. 돈을 지금부터 가깝게 해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돈을 버는 목적이 분명하죠. 내가 이 돈을 벌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겠다. 그런 교회의 역할이 좀 중요하다고 봐요. 네, 군인이다 보니까 고민을 했었는데, 전쟁을 하려면 나 강해, 나 세, 이것도 안 되거든요. 나는 우선 알아야지 내가 어느 정도의 전투력이 있는지. 근데 그 상대방의 전투력을 알지 못하면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두려운 거고. 전투력도 결국은 돈이에요. 그래서 그거죠. 우리는 돈을 벌고 싶어해. 근데 돈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려면 돈이 많아야 돼요.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지 이게 싸움도 되고 내가 이제 전략도 세우는데, 그렇지. 돈을 벌고 싶어 하는데 돈에 대해서 모르니까 전략도 안 나오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죠. 그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교는 돈이다. 돈이 없으면 선교를 못 하잖아요. 진짜 현장에서 많이 느껴지는 건 선교는 돈이다. 필요한 돈에 대해 언어와 돈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궁금한 게 또 뭐 있어요? 저는 그래서 좀 궁금했던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찬이라 크리스찬 안에서의 금융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면 좋을까,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고민이고, 이걸 얘기했을 때 진짜로 우리 문화 자체가, 나도 이제 많은 교회에서 저를 초청했어요. 굉장히 신기할 정도로. 그럼 개인적으로 종교가? 네, 저도 이제 크리스천이죠. 네. 근데 많은 교회에 가서 제가 강연을 했고, 또 많은 교인들이 좋아했고, 근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요새 좀 주춤하게 계속 할 거예요. 네. 그리고 한국에서 교회가 돈에 대한 생각을 깨지는 순간 대한민국 다시 미래를 꿈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많은 교회도 많고, 그리고 절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한국의 교회가 돈에 대해서 눈을 뜨는 순간 대한민국도 새로운 역사를 쓰지 않을까. 저 굉장히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유대인이 그 소수 민족이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다고 들었고, 저는 이제 경험하지 못해서 만나보지도 못했지만, 또 월가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 유대인들이 아무튼 그 월가를 굉장히 주름 잡고 있다라는 얘기도 사실은 이제 또 이렇게 들었고 사실이에요. 네. 아, 실제예요. 그럼요. 그러면은 유대인 버금가지 않은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기 분명히 우리나라도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금융과 이런 것들을 특히 금융 쪽, 돈 쪽에서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머리가 나빠서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니 당연히 근데 머리는 제일 좋죠. 그럼 차이는 뭘까? 그 차이가 이제 역사적인 것도 있고 유럽을 보면 가장 그 금융이 발달했던 나라가 네덜란드예요. 그 왜 네덜란드가 가능했냐면은 유태인은 그 금융의 눈을 일찍 떴어요. 그게 궁금했던 거. 그렇죠. 교육이 유대인은 금융 교육을 언제부터 하나? 유대인은 어렸을 때부터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은 그 역사적으로 항상 핍박을 받았어요. 그렇죠. 나라가 없이 떠돌았고 그래서 있죠. 그 돈에 대한 그 중요성은 다른 민족에 비해서 더 일찍 깨달았고, 근데 이제 많은 그 유럽의 국가들이 다 박해를 했잖아요. 근데 네덜란드가 유태인을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가 유태인을 통해서 엄청난 금융이 발달했고, 그게 이제 영국으로 가게 됐고, 영국에서 또 싱가포르나 홍콩으로 가게 됐고, 안타깝게도 한국하고 일본은 금융의 중요성을 아직 잘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변하느냐, 끊임없는 금융교육이 필요하고, 지금부터는 돈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되고, 특히 교회가 돈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되고, 유태인은 태어나자부터 아이들한테 돈을 귀하게 여기라고 가르쳐요. 왜 그리고 돈은 부자가 되라고 가르쳐요. 뭐 탈무드에도 보면 돈에 대한 얘기들도 많더라고요. 많죠. 그래서 돈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리고 돈을 귀하게 여기라. 돈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지금부터 돈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비참하게 된다. 돈이 없으면 노후가 힘들다. 그리고 투자를 계속 얘기해야 되고. 이 부모들이 이 친구들한테 그런 금융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시키지만 성인식을 할 때 이 친구들한테 그동안에 그 어떻게 보면 이 친구들을 사교육 시키고 막 이런 비용들이 들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거를 안 알아봐요. 그러니까 그거를 네. 성인식 돈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성인식이라는 건 이제 유태인들은 13살에 성인식을 해요. 남자인 경우에는. 13살이구나. 예, 여자인 경우 12살에 하고 굉장히 성대하게 해요. 그래서 친척들이 다 모여서 하는데, 친척들이 뭐를 가져오냐면 세 가지를 가져와요. 시계, 손목시계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손경책을 가져오고, 하나는 돈을 가져와요. 돈을 준다고 저희가. 그렇죠. 돈이 보통 평균적으로 모이는 게 이제. 근데 우리가 주는 그 용돈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친척들 돈을 갖고 오니까. 그래서 친구들도 돈을 갖고 오고. 그래서 한국 돈은 한 6천만 원 정도가 모인다 그래요. 와. 그러면 이제 그 아이가 그때부터 돈이 불기를 시작해서 성인이 되면 그 돈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든지, 네. 아니면 다른 직업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뭐 대학교를 가든지 대학원을 가든지, 그건 자기 초이스죠. 근데 절대로 유태인들 공부 잘하는 얘기를 안 해요. 공부 열심히 하는 얘기를 안 해요. 네, 출발점이 굉장히 다르다. 그렇죠. 제가 들었을 때 우리나라는 성인이 한 20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20살이 됐을 때 대학교를 가는데 사실은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가는 친구들이 더 많죠. 쉽지 않은. 대부분이죠. 네. 그럼 뭐예요? 20살이 됐을 때 대한민국의 성인 20살은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에서 시작을 이제 스타트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은 20살이 됐을 때 제가 듣기로는 그게 한 2억 정도 된대요. 그 돈을 아까 그 13살 때 성인도 했을 때 돈을 또 교육받은 대로 잘 또 운영을 해서 20살이 되면 2억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얘네들은 스타트하는 거예요.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유태인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이유가 일찍 시작한다는 거하고, 돈을 일시키는 거를 남보다 미리 네. 깨달은 거하고. 그러니까 스타트 시점부터 너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타깝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구나라고 끝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쨌든 대안은 없나? 어쨌든 지금부터 우리는 바뀌어야 되죠. 지금부터 우리는 모든 생각을,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아이들 사교육비 보내는, 그러니까 학원에 보내는 그 돈을 아껴라. 그 돈으로 투자하는 게 훨씬 낫다. 공부 잘하는 것보다. 제가 뭐 이게 유튜브 채널 봤는데 60만 원씩 그 사교육비를 아껴가지고 이 친구를 위해서 투자를 해줬을 때 뭐 한 1억 4천만 원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봤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럼 20살이 됐을 때 유태인처럼 돈을 딱 줘서 독립시키면서 이 친구 스타트 시점을 좀 비슷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당연하죠. 이런 고민을 좀 해요. 당연하죠. 자녀가 둘 있다 그랬죠. 네. 지금부터 자녀들 시켜야죠.
그래서 이 다음에 그 자녀들이 딸이야 아들이에요. 예, 딸아들. 예. 그러면 이 다음에 너무 직업을 예쁜데. 펀드 매니저도 지금부터 꿈꿀 수 있는 거죠. 미처 모르지만 지금부터 이 투자를 가르쳐주고 또 실제 투자를 하고 그래서 야 반드시 뭐 아이들한테 너 이거 해라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그 옵션이 경험을 있다. 하게 해주는 게 그럼요. 너무 투자해 중요한 것 보니까 같아요. 야 펀드 네. 매니저는 직업도 있고 애널리스트라는 직업도 있고 아니면 친구들하고 자동영상 차려라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꿈이 다양한 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경험을 해야 그거에 대해서 꿈도 꾸게 되는데 당연하죠. 사실은 한국은 그걸 경험할 수 왜냐면은 저희 왜냐면 청년들도 모르니까. 부모님들도 몰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그게 필요한 것 같고 아주 중요하죠. 나는 전 진짜 한국의 이 우리 엄마들이 부모님 세대들이 자식들이 결혼하면 우리나라는 집을 해주려고 하잖아요. 마음에 뭔가라도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 진짜 이제 독립을 한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시는데 사실은 좀 그거를 앞당겨야죠. 땡기면 어떤가라는 그렇지. 대안도 있어요. 그래서 유태인도 13살에 하는 거고. 걔네들은 그때 이후로 안 도와주잖아요. 한국은 40살에 하고. 성인이 된 다음에 떠난 다음에 안 도와주잖아요. 그렇지. 저도 그 부분을 정말 교육을 통해서 딱 관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 하면서 이거를 좀 해주려는 마음을 당겨주면 정말로 어떻게 바뀔까? 엄청 아니 기대가 그러니까 되는 거죠. 교육을 해야 되고 교회에서도 해야 돼요. 그 교회에서 이걸 시작하세요. 저는 이제 교회가 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로 그 한 목소리를 듣는 그런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사람은 세계관이 형성이 돼요. 그럼요. 그렇죠. 그 세계관으로 인해서 사실은 사회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회가 무엇을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의 세계관이 바뀌고 이 세계관이 바뀌면 사회가 바뀌는 거죠. 그럼 진짜로 이 교회에서 꺼리던 그 돈 얘기를 교회에서 한다. 그럼 진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럼요. 네, 돈의 지배가 아니라 돈의 지배를 당하는 사회가 아니라 그렇지. 돈을 지배하는 이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는 그럼요. 거예요. 돈의 힘이에요. 돈의 파워예요. 돈은 두려워하지 말고 돈은 무시하지 말고 돈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네, 진짜 네, 그렇습니다. 중요하죠. 근데 말하는 거를 좀 이제 좀 꺼리는 그래서 그런 문화가 이제 좀 없어졌으면 그런-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알아서. 이런 지금 액션을 취할 때거든요. 앞으로 금융업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래서 자녀들한테도 그걸 가르쳐주고 또 실제로 그런 투자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마이너스라 얼마 많았어요. 돈이 마이너스랄까 아직 투자 안 해봤다? 많이 오케이. 굉장히 많이 사귄다고 해서. 예 그래도 뭐 젊으시니까. 사기는 당할 수 있어요. 젊었을 때도 당할 수도 있고 모르면 근데 가족이 생긴 다음에 내가 그 돈을 몰라서 사기를 당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앞으로는 아픈 이제 사람들이 많이 생겨. 앞으로 그런 거 있을 때 나한테 와서 얘기를 먼저 하세요. 아유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가는 것도 아니요. 이제 영광인데 그런 어드바이스 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적어도 속으면 안 되지. 교육을 잘 받아야겠다 생각. 그래서 했습니다. 맞습니다. 잘하셨어요. 왜냐면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만나 주실 수 있겠어요. 근데 아니, 이거를 교육을 통해서 그렇죠. 우리가 알게 되면 그렇죠. 네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최성정 씨가 겪은 거를 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느낀다 그러면 이제 또 사회가 변하는 거죠. 왜냐면 저는 투자를 했어요. 제가 2억을. 근데 돈을 넣으면서 내가 을의 입장으로 돈을 넣는 거예요. 왜? 내가 투자자인데도. 왜? 금융교육이 되어 있지 않을까. 모르니까. 중요한 얘기네. 내가 돈을 넣었는데 을의 내 입장에서 권리가 뭔지 잘 모르니까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내가 알았으면 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내가 이 돈을 넣었을 때 어떻게 돈을 회수하고 그럼 안전장치 지금도 많은 이제 주식 투자하는 리딩방이라는 그런 데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신 투자해도 되니까 아니면 이 주식을 사면 돈 번다 하는 그런 꼬임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있더라고요. 그것도 다 사기거든요.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금융교육을 제대로 받았으면 그런데 함부로 돈을 보내거나 아니면 그 비싼 돈을 주지 않죠. 지금 한국에 그것도 하나의 큰 문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래서 금융면에서 벗어나게 되면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게 사기를 안 당해요.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그렇죠. 그 제일 중요하죠. 근데 금융교육이 너무 받아야 된다는 건 알았는데
그럼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이런 것도 너무 그러니까 궁금한 차근차근 배워야죠. 그러니까 내 유튜브도 보시고 계속 음. 그 다음에 주식에 대한 것도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실제 투자도 해보고 또 연금 제도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도 이제 알아야 되고 지금도 시작하면 되죠. 마지막으로 이제 궁금한 게 하나가 있었는데 질문하면서 까먹었어요. 그게 뭐였지? 저기 아까 들으면서 제가 이거 꼭 물어봐야 되는 건데 라고 했던 건데 혹시 코인? 맞습니다. 네, 코인.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그 투자 요즘 이제 그 자산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은 비중은 아니지만 코인도 그 투자 이제 자기가 넣을 때 좀 어느 정도 비중에 넣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코인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코인은 투자를 안 해요. 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로 안 하는데 코인은 내가 잘 이해를 못해요 아직도. 그게 화폐의 성격인지 아니면 자산의 성격인지 아니면 비밀을 유지하는 걸까 그 날 보호하는 거죠. 네네. 해킹을 안 당하는 거. 네. 보안. 보안 잘 모르겠어요. 내가 이거를 투자하는 이유. 그리고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내가 그 기업을 알기 때문에 기업은 계속 돈을 벌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나는 그런 코인이라니까 아니면 뭐 어떤 사람은 금을 사거나 어떤 사람은 뭐 나는 그건 일하는 돈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굳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코인에 정말 관심이 있다. 꼭 내가 옳은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나는 이제 만약에 굳이 코인을 한다 그러면 전체 자기 재산의 한 3%? 그 정도로 그렇죠. 적게 하는 건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오늘 도움 됐어요? 네, 정말 좀 많이 됐고요. 네. 그리고 나 혼자 부자 되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부자 되니까 그런 이제 가서 그 배우자 되시는 분들한테도 이걸 계속 얘기를 해야 되고 아이들하고도 얘기를 해야 돼요. 돈에 대한 얘기. 이제 대부분이 돈에 대한 얘기를 아이들과 안 나누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그럼 접근할 때 시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굉장히 간단해요. 아이들을 어른 취급하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들하고 돈 얘기하잖아요. 똑같죠. 야 아이들하고 그 우리 집이 지금 그 우리가 경제 독립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빚이 많은 것 같다. 아이들이 있는데? 그럼요. 진짜. 아니 아이들을 부자 만들고 싶으면 아이들이 금융을 알아야 되는데 와. 너는 몰라도 돼 하면 안 되죠. 이제 한국의 가장 큰 문제가 아이들한테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빠로서의 이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얘기할까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사실. 있지만 그거는 정직하지 않죠. 돈에 대해서. 아빠가 요새 뭐 힘들다. 아니면 우리 돈 벌어야 되겠다. 그 대화가 제일 중요하죠. 그냥 오픈하고. 그럼요. 우리 집이 가격이 얼마고 그다음에 우리 전세 살고 있고 우리가 월세로 살고 있고 그럼 아이가 월세가 뭔지도 알게 되고 그 전세가 뭔지도 알게 되고 집을 사는 게 꼭 필요할까 봐. 집을 꼭 살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알게 되면 아이가 기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집이 없다고 그래서. 근데 한국은 집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애가 다른 친구들은 집 다 했는데 우리 집이 없으면 애가 기가 죽고 하잖아요. 그게 집으로 아이들이 서열이 갈리는 그러니까요. 유치원이 유치원 세계 이제 바보 같은 거거든. 진짜 너무 안타까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이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게 또 금융 교육의 하나예요. 전반적으로 돈에 대한 이해인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항상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도 있어야 되고. 그게 돈에 대한 그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되면 세상이 다시 다르게 보여요. 근데 그거를 계속 비밀스럽게 하고 내 마음과 그다음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와 거기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돈에 대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흘렀고 그러니까 너무 늦은 거죠. 하루라도 일찍 시작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자녀들을 온 가족이 같이 해야 되고 또 교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 막 신앙 얘기 외에 이제 뭐 비즈니스 얘기하면 굉장히 이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나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초대를 많이 하고 있고. 네. 진짜 다행. 네, 지금은 저희 교회도 그럼 한번. 네. 사람 많지 않지만 가능하시죠? 아멘. 요새 교회도 많이 가서 교인들이 되게 좋아하죠. 그럼요. 이거 알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하나님의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하는데 돈이 뭔 줄 알아야 겸하여 섬기지 않을까? 그래야 섬기지 않지. 우리도 모르게 끌려가면서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네, 진짜 그렇더라고요. 진짜 알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하여튼 수고 많았어요. 네. 그러면 또 다음 기회에 다른 걸로 또 만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에 또 올 겁니다. 네, 다음에 또 질문하러 올 거니까. 네.
다음에 네. 쟤 또 왔다고 하지 말아 주십시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네.